비는 지붕을 때리며 길게 흘러내렸습니다. 병원 현관 차양 밑은 이미 물이 고였고 간판 불빛이 웅웅 울렸어요. 은주는 얇은 산모복 위에 급히 걸친 카디건을 여미고 아기를 가슴으로 바짝 끌어당겼습니다. 두 팔에 힘을 주자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고 젖은 머리칼이 목덜미에 들러붙었어요. 비린내와 소독약 냄새가 뒤엉킨 공기 속에서 그녀는 한 번 숨을 골랐습니다. 퇴원 수속은 끝났지만 돌아갈 집은 닫혔습니다. 현관 자동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음이 한꺼번에 들이쳤어요. 빗발이 바닥을 두드리고 차들이 물보라를 튀기며 지나갔습니다. 은주는 아기의 이마에 입을 대어 온기를 확인하고 가방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 턱받이를 바꿔 달았어요. 젖병의 온도는 적당했지만 그녀의 손끝은 벌써 얼어 있었습니다. 주차장 끝에 우산을 쓴 경비가 서 있었지만 도움을 청할 용기가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머뭇거림 끝에 그녀는 차양 아래를 벗어나 비로 걸어 들어갔어요. 발목까지 젖은 운동화가 땅을 디딜 때마다 흙물이 튀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은 배터리 경고를 깜빡였고 신호는 약했습니다. 연락할 곳을 떠올려 보았지만 이름들은 곧 불빛처럼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대신 병원 외곽도로에 택시등을 세웠습니다. 붉은 불이 멀리서 두 번 흔들리고 곧 사라졌어요. 비는 더 굵어졌고 버스 정류장의 플라스틱 지붕이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은주는 가방의 지퍼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아기의 담요 끝을 접어 올렸습니다. 아기의 호흡은 얕고 고르게 이어졌어요.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으로 바뀌자 우산 없는 사람들이 짧게 뛰었습니다. 그때 노란색 택시 한 대가 급하게 방향을 틀어 병원 진입로에 멈췄어요.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고 낮은 목소리가 빗속으로 흘렀습니다. 여기 계시면 위험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은주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낯선 사람을 믿기에는 밤이 너무 깊고 비는 너무 거셌습니다. 그 남자는 급하게 트렁크에서 새 우산과 담요를 꺼내 들고 다가왔어요. 막아서던 빗줄기 사이로 그의 얼굴선이 또렷해졌습니다. 눈빛은 바쁘게 주변을 살피면서도 이상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은주는 담요를 받으며 고개만 짧게 끄덕였어요. 그가 우산을 기울여 아기부터 덮어주자 은주의 목덜미가 비에 젖어 드러났습니다. 카디건 깃이 내려가며 작은 점 하나가 비친 자리에서 반짝였어요. 남자의 시선이 그 점에 닿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숨을 아주 짧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빗소리 틈에서 또렷했어요. 그는 무언가를 확인하듯 고개를 아주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택시에 잠깐만 타시죠. 비바람이 너무 셉니다. 은주는 경계와 필요 사이에서 눈을 한번 감았다 뜨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 안에 따뜻한 바람이 습기와 함께 밀려들었어요. 그녀는 아기를 먼저 태우고 자신의 옷자락을 정리한 뒤 조수석에 허리를 낮췄습니다. 문이 닫히자 바깥의 빗소리가 약간 멀어졌습니다. 남자는 히터를 올리고 시트를 닦을 티슈를 건넸습니다. 대시보드에서 새 비닐 담요를 꺼내 무릎 위에 펼쳐주었어요. 은주는 감사합니다라고 낮게 말하고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차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물길이 네온 사인을 길게 끌고 내려왔어요. 사이드 미러에는 검은 승합차가 잠깐 비치고 곧 사라졌습니다. 남자는 거울 각도를 고쳐 세우고 계기판의 시간을 확인했어요. 밤 11시를 조금 지나 있었습니다. 그는 물방울이 맺힌 은주의 목선을 다시 보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대신 앞유리에 손등을 대어 김서림을 닫고 와이퍼 속도를 한 단계 올렸어요.
라디오에서는 기상특보가 짧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카시트의 고정 상태를 확인하며 담요 끝을 고르게 폈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이 담요 밖으로 빠져나오자 그녀는 손끝을 살짝 감싸쥐었어요. 손바닥 온기가 천천히 돌아오자 심장이 조금 느리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근처 숙소 아시나요? 오늘 밤만 비 피할 곳이 필요해서요. 남자는 내비게이션 화면을 눌러 배수로가 덜 막힌 길들을 골라 표시했습니다. 가깝고 조용한 곳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따뜻한 물도 부탁할 수 있어요. 답하며도 그는 은주의 목 근처를 다시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이미 닫히지 않는 서랍처럼 벌어져 있었어요. 20해 전 분실된 작은 표식, 엄격한 집안의 금기, 그리고 사라진 아이의 신고 사진. 신호가 바뀌고 택시는 조심스럽게 도로로 나갔습니다. 배수구가 넘쳐 물살이 인도까지 밀려왔고 차체가 얕게 흔들렸어요. 남자는 커브 전마다 브레이크를 짧게 밟아 노면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시야 한쪽에 다시 검은 승합차의 헤드라이트가 걸렸다 사라졌어요. 뒷차가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오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는 경로를 수정해 이면도로로 진입했고 비상등을 한번 짧게 전멸했어요. 비닐 간판들이 바람에 휘청이며 소리를 냈고 골목마다 물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은주는 허리를 조금 숙여 아기의 호흡을 다시 확인했어요. 규칙적인 들숨과 날숨이 담요 아래에서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짧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택시는 오래된 여관 간판 아래에서 멈췄습니다. 남자는 먼저 내려 우산을 펴고 차문을 크게 열지 않도록 손으로 비를 막았어요. 프런트로 향하는 동안 그는 조용히 주변을 훑었습니다. 계단 아래 배수관은 막혀 있었고 건물 모퉁이에는 CCTV가 하나 돌아가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눅눅한 공기와 함께 낡은 향 냄새가 났습니다. 야간 직원은 신문을 접고 벌떡 일어나 열쇠를 꺼냈어요. 남자는 아기 목욕할 따뜻한 물과 전기주전자 부탁드립니다라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수건과 작은 주전자를 내어주었어요. 그 사이 은주는 카운터에 기대지 않으려 애쓰며 숨을 고르았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타일 바닥에 동그랗게 번졌어요. 방에 들어서자 그는 먼저 샤워실의 온수와 보일러 압력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전기 히터가 윙하고 켜졌고 누렇게 바랜 커튼이 흔들렸어요. 은주는 아기를 침대 한가운데 눕히고 담요를 새로 덮었습니다. 젖병을 씻어 물을 데우는 동안 그녀의 어깨가 천천히 가라앉았어요. 남자는 현관 쪽에서 한 발짝 물러나 방박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모터 소리가 낮게 울렸고 곧 조용해졌어요. 그는 휴대전화에 간단한 메모를 남겼습니다. 검은 승합차, 부분 가려진 번호판, 뒤 유리 스티커 없음. 메모를 저장한 뒤 그의 시선이 다시 한번 은주의 목 아래로 스쳤어요. 젖은 머리칼 사이로 점 하나가 비에 씻긴 듯 또렷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확신은 있었지만 말에는 순서가 필요했어요. 아기가 작게 칭얼대자 은주는 즉시 품에 안고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작은 입이 젖병을 찾았고 방안 공기가 한결 누그러졌어요. 남자는 문가에서 우산을 털고 벽걸이에 걸었습니다. 우산 끝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져 고무 매트에 맺혔어요. 창문 틈을 치는 빗소리가 다시 커졌고 방 안의 시계 초침이 일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밖은 당분간 위험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 방에서 쉬세요.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고
부탁이기도 했습니다. 은주는 눈을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름을 여쭤봐도 될까요? 남자는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강도현입니다. 문은 제가 지켜드리죠. 그는 문고리의 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체인을 한 번 더 걸었습니다. 복도로 나서기 전 그는 다시 한번 방안을 훑었어요. 아기의 호흡, 산모의 체온, 창문의 틈, 커튼의 길이, 사소한 것들을 차례대로 체크했어요. 은주는 아기의 등을 천천히 두드리며 베개 높이를 낮췄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다 이내 멎었어요.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렸고 밤은 길었지만 방 안에는 조그만 온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새벽 2시 여관 복도는 적막했습니다. 빗소리만이 얇은 벽을 두드리며 울리고 있었어요. 도연은 방 밖에서 의자에 앉아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팔에 남은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그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뜬 시간은 새벽 2시 37분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메모장에 몇 가지 문장을 적었습니다. 윤정, 병원 기록 삭제, 모계점 확인 필요. 그리고 곧장 회장 집의 옛 연락처를 검색했어요. 하지만 오래전 번호는 이미 다른 사람의 것이었고 통화음만 메아리처럼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내쉬며 이마를 짚었어요. 방 안에서는 은주의 나지막한 자장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팔에 안고 천천히 흔들며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도연이 언제 문 앞에 있는지 몰랐지만 그 존재감이 묘하게 위로가 됐어요. 비 내리는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지켜보는 이가 있다는 사실이. 은주는 아기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자신의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어요.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다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빗소리가 커지며 창문을 스쳤습니다. 잠시 후 도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물 좀 더 가져다 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은주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아이가 이제 막 잠들었어요. 그럼 다행입니다. 내일 아침엔 비가 조금 잦아들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문가에 물병을 두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손전등을 켜서 창문 틈을 살폈어요. 빗물 자국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여관 맞은편 골목 끝에 검은 SUV 한 대가 멈춰 있었어요. SUV 안에서 담배 불빛이 2번 켜졌다가 꺼졌습니다. 도연은 휴대전화를 들어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곧 조심스레 화면을 껐습니다. 지켜보고 있군. 그는 그 차가 윤정 쪽 사람일 거라고 직감했어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차량 번호 일부를 메모장에 적고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20해 전의 기억이 선명히 스쳤어요. 회장댁에서 잃어버린 아기, 그날의 폭우, 그리고 경찰의 허술한 수사. 그 모든 단서들이 지금 이 방 안의 여인에게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당신일 수도 있겠군요. 새벽 3시가 넘자 SUV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복도 창문으로 다가가 차가 떠나는 방향을 확인했어요. 빗방울에 가려 번호판은 끝까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정이 직접 움직이진 않겠지. 누군가 시켰을 거야.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주머니 속 오래된 신문 조각을 꺼냈습니다. 기사 제목은 희미하게 번져 있었지만 문장 하나만은 선명했어요. 박 회장 외동딸,
폭우 속 실종. 그 옆에는 작게 인쇄된 사진 한 장, 목에 있는 점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방 안에서 잠든 여인의 표식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그는 창문을 닫고 조용히 문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아침이 오기 전까지 그는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고 빗소리는 점점 약해졌어요. 동이 트기 시작하자 빗방울이 창문을 스치며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자리에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가 아기 상태를 확인했어요. 은주는 여전히 잠들지 못한 눈으로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조금 멎었네요. 그녀의 목소리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은주는 그의 눈빛 속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이 남자만큼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사람 같았어요. 그녀는 아기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녀의 물음에 도연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진실을 아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되찾아야죠. 그 순간 빗방울이 다시 유리창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빛 속엔 두려움보다 결심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폭우처럼 멈추지 않을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비가 멎은 뒤의 새벽 공기는 축축하게 눅눅했습니다. 도연은 오래된 회계사무소의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안쪽에서 금속성 열쇠 소리가 들리더니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어요. 강 기사님, 정말 오랜만이군요. 최명호, 박 회장의 옛 비서였습니다. 그의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도연은 젖은 재킷을 벗으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실종됐던 아가씨, 박 회장님의 딸 말입니다. 혹시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그 한마디에 최명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꺼내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종이 냄새와 함께 오래된 잉크 자국이 스쳤어요. 도연은 손끝으로 박은주 실종 보고서라는 글자를 천천히 짚었습니다. 파일 안에는 당시 수사 기록과 의료 서류 복사본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에는 출생 시 목 오른쪽에 선천성점 확인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도연의 시선이 그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그 점 아직 기억하십니까? 그가 묻자 최명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님의 먼 친척이었던 윤정 씨가 입양 절차를 맡았었죠. 그녀가 서류를 조작했단 얘기입니까? 그때 증거는 없었지만 지금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 사이로 시계 초침이 고요히 흘렀습니다. 도연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어린아이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목 옆에는 작은 점이 선명했어요. 이 아이가 그 여인과 똑같은 표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명호의 눈빛이 커졌습니다. 그녀가 살아 있었다고요? 예. 지금 제 보호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도연은 짧게 숨을 고르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창문 너머로 빗물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 직접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입양시킨 이유,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아이가 자라면 회장님의 유산 상속자였거든요. 도연은 손에 든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모든 일이 다시 시작된 이유는 박 회장이 병세가 악화됐습니다. 유 원장을 정리하려는 참이었죠.
최명호의 말은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의자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확실합니다. 그 아이는 살아있고 이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여관 여인 실종. 낯선 남자 둘이 데려감.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급히 전화기를 들었지만 연결음만 반복되었습니다. 은주 씨. 그는 단 한마디를 내뱉고 자리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비가 다시 거세게 쏟아지기 시작했고 도로 위는 이미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의 신발이 젖은 포장도로를 때릴 때마다 물보라가 튀었어요.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자 라디오에서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심 외곽도로에서 흰색 승합차가 병원 환자 납치 혐의로 추적 중입니다. 도연은 악셀을 밟으며 속으로 낮게 중얼거렸어요. 늦기 전에 찾아야 한다 반드시. 차량 전조등이 폭우 속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그는 미리 기록해둔 여관 주변 CCTV 위치를 떠올렸어요. 북쪽 방향 골목, 상점 앞 카메라 거기서 잡힐 수 있다. 차량의 와이퍼가 빠르게 흔들리고 빗물이 앞유리를 덮쳤습니다. 도연은 핸들을 세게 잡고 이를 악물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여인의 얼굴과 아기의 숨소리가 동시에 맴돌았습니다. 이 폭우가 멈추기 전에 끝내야 해. 차가 교차로를 돌자 멀리서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어둠과 빛이 교차하며 도로 위가 잠시 환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검은 승합차의 붉은 브레이크 등이 시야에 걸렸습니다. 도로 위의 빗줄기가 유리창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도연은 핸들을 움켜쥔 손에 힘을 주며 앞을 응시했어요. 검은 승합차가 전방 100m쯤 앞에서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배수구로 쏟아지지 못해 도로는 이미 작은 강처럼 변해 있었죠. 차량의 경광등이 희미하게 번쩍이며 도로를 가로질렀습니다. 그는 속도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타이어가 물을 갈라내며 굉음을 냈어요. 도연의 시선은 좁은 시야 속에서도 정확히 목표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놓치면 끝이야. 그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한편 승합차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은주는 두 팔로 아기를 감싸며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창문은 안쪽에서 김이 서려 밖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좌석에는 지훈이 앉아 있었고 얼굴은 잿빛처럼 창백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도로만 응시했죠. 윤정은 뒷좌석에서 조용히 손가방을 열고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보험금 지급 서류와 사망신고, 초안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나겠지. 그 아이는 없어야 해. 윤정은 중얼거리며 서류를 쥔 손을 떨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낮게 속삭였어요.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윤정은 그를 노려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훈아, 널 위해서야. 저 여자가 다시 나타나면 우리 인생은 끝이야. 그녀의 말에는 단단한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폭우에 젖은 도시의 불빛이 일그러져 보였어요. 은주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숨을 죽였습니다. 팔에 안긴 아기가 살짝 움직이자 그녀는 천천히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녀의 속삭임은 폭우 속에서 겨우 묻혀 사라졌습니다. 뒤따르던 도연의 차는 신호등 앞에서 급정거했습니다. 빗물 위로 브레이크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그는 급히 무전기를 잡고 경찰 통신망에 접속했습니다. 외곽 7번 도로, 검은 승합차 추적 중, 탑승자 3명,
유괴 가능성 있습니다. 짧은 정적 후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치 확인 중입니다. 구조팀 5분 후 도착 예정. 그는 깊게 숨을 내쉬며 차를 다시 몰았습니다. 앞유리에 번개가 번쩍이며 하얀 빛이 번졌어요. 승합차는 이미 교차로를 돌아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좁은 산길은 진흙과 낙엽으로 덮여 있었어요. 차체가 흔들릴 때마다 타이어가 헛돌았습니다. 그는 전조등을 끄고 미등만 켠 채 추적을 이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승합차의 브레이크 등이 희미하게 보였다 사라졌어요. 잠시 후 도로 옆 배수관 근처에서 승합차가 미끄러져 멈췄습니다. 지훈이 놀라 비명을 질렀고 윤정은 차문을 잡으며 몸을 버텼습니다. 도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차를 세웠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 흔들릴 만큼 강한 바람이 몰아쳤어요. 그는 손전등을 꺼내 들고 물이 튀는 길 위를 내달렸습니다. 그의 발자국 뒤로 물방울이 거칠게 튀었습니다. 윤정은 승합차 문을 열고 나가려다 비에 미끄러졌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서류가 바람에 날려 진흙 위로 떨어졌어요. 지훈이 다가가 손을 뻗었지만 은주가 그 틈을 타하기를 안고 차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의 발이 진흙에 빠졌지만 본능적으로 앞으로 달렸어요. 뒤에서 윤정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잡아. 저 여자를 잡아. 두 남자가 그녀를 뒤쫓았지만 도연이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거친 몸싸움이 이어졌고 도연의 어깨가 벽에 부딪혀 피가 번졌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상대를 밀쳐냈습니다. 당신들은 끝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은주는 가까스로 도로 쪽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또 다른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번쩍였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아기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도연이 그녀를 끌어안고 함께 도로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 스치듯 지나가며 물보라가 두 사람 위로 쏟아졌어요. 도연은 숨을 몰아쉬며 은주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히 살아있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은주는 젖은 머리칼 사이로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숨결이 폭우 속에서도 또렷하게 이어졌습니다. 뒤에서 경찰차의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윤정 쪽을 바라봤습니다. 윤정은 진흙 위에서 서류를 붙잡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종이가 손가락 사이에서 찢어졌어요. 지우는 어머니 옆에서 고개를 떨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들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경찰들이 그들을 향해 달려왔고 도연은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은주는 품속의 아기를 더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어깨 위로 비가 흩날리고 숨결이 뜨겁게 섞였어요. 그날 밤 폭우는 모든 진실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폭우는 여전히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이 멀어지고 도연은 진흙투성이 신발로 창고 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승합차가 세워진 곳은 버려진 산업단지의 한가운데였어요. 무너진 벽과 녹슨 철문, 그리고 물이 고인 바닥이 불빛을 흐리게 반사했습니다. 은주는 아기를 품에 안고 폐공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숨이 거칠게 섞였고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었습니다. 그때 뒤쪽 문이 쾅 하고 열리며 윤정과 지훈이 들어섰습니다. 윤정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엉켜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도망쳤구나. 이젠 끝이야. 도연이 늦게 도착했을 때 창고 안은 이미 긴장으로 팽팽했습니다.
윤정은 지훈의 손에 총을 쥐어주며 냉정하게 속삭였어요. 이건 내 인생을 되찾는 마지막 기회야. 지훈은 총을 들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어요. 도연은 천천히 다가서며 양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훈 씨, 지금 멈추세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게 아닙니다. 윤정은 도연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입 다물어. 이 여자가 다시 살아있으면 우리 모두 끝이야. 그녀의 외침은 빗소리를 뚫고 울렸습니다. 은주는 아이를 안은 채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좁은 공간을 울렸고 그 울음은 차라리 침묵보다 더 날카로웠어요. 지우는 그 소리에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제발. 그는 낮게 중얼거렸지만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아직 몰라. 세상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잡아먹혀. 그녀의 말은 더 이상 설득이 아니라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윤정 쪽으로 다가가며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총성이 터졌습니다. 공기 속에 화약 냄새가 퍼졌고 모두의 시간이 잠시 멈췄어요. 총알은 벽을 스치며 철제 기둥에 박혔습니다. 지훈의 손이 풀리며 총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윤정은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내가 왜? 그녀의 말은 끝나지 못했습니다. 지훈은 무릎을 꿇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엄마,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은주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은 한 손으로 총을 차며 은주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새어들어온 번개 불빛이 모두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윤정은 그 빛 속에서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고 그 안에서 낡은 문서들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은주의 출생증명서와 20년 전 실종 사건의 기록이었습니다. 윤정은 손을 떨며 서류를 주워들었지만 이미 종이는 비에 젖어 갈라지고 있었어요. 이건 내 인생이야. 내가 지켜낸 거야. 그녀는 허탈하게 중얼거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우는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다 끝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어머니의 귓가엔 닿지 않았어요. 윤정의 눈에서는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코트 안쪽 주머니에 넣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이제 증거입니다. 당신이 지켜온 건 거짓이었어요. 윤정은 고개를 들었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힘이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경찰차의 경광등이 번쩍였고 빗줄기가 한층 굵어졌습니다. 경찰들이 창고로 들어오자 도연은 손짓으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는 여기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은주는 아이를 꼭 안고 서 있었어요. 그녀의 입술이 떨렸지만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윤정은 경찰에게 연행되며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난 너를 위해서. 그녀의 말은 빗소리에 묻혀 끝내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어요. 창고 안에는 빗물과 눈물 그리고 화약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도연은 은주에게 다가가 조용히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그 손수건으로 아이의 얼굴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비로소 모든 폭풍이 지나간 듯 바깥의 빗소리가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멀리서 천둥이 마지막으로 울렸고 새벽이 창고의 틈새로 밀려왔습니다. 그들의 긴 밤은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햇빛이 구름 사이로 비쳤습니다. 폭우로 젖은 거리가 희미한 빛을 반사하며
은빛으로 번들거렸어요. 경찰차들이 하나둘 떠나고 도연은 창고 앞에 서서 담요를 덮은 은주와 아기를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로에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병원으로 옮겨드리죠. 도연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품속의 아이를 조심스레 안아 올리고 경찰차로 향했습니다. 그 발걸음이 비틀거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의 생기가 느껴졌습니다. 비는 잦아들었지만 공기 속엔 아직 물의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그 냄새는 오래된 비밀이 씻겨 내려간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병원 5층 병실 창문 너머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아기의 이불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창문 너머로는 벚나무 가지가 물기를 머금은 채 흔들리고 있었죠. 그녀의 눈앞엔 여전히 폭우 속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내가 그 아이였을까요?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깊은 평온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흰 머리의 노인이 휠체어를 밀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로 박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멈춰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짊어진 듯한 눈빛 속에는 후회와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은주야. 그 한마디에 공기가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어요. 회장님, 절 아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잃어버린 내 딸을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그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주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 억눌렀던 감정이 밀려 올라왔습니다. 저를 찾으셨다면서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울음 대신 담담함이 섞여 있었어요. 회장은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 죄를 평생 안고 살았다. 윤정을 믿은 게 내 잘못이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병실 안의 공기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은주는 그의 손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손끝으로 그 손을 감쌌어요. 이제 됐어요. 저도 살아있고 아이도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잘 살아야 한다. 그게 나를 위한 진짜 용서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엔 오랜 고통이 담겨 있었지만 묘한 안도감도 비쳤어요. 도연은 문가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는 복도 끝 창가에 서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 속에는 DNA 결과 일치율 99.9%라는 문장이 떠 있었어요. 그는 깊게 숨을 내쉬며 창문 너머의 맑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진실은 제자리를 찾았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정은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둡고 좁은 조사실 안에서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잘해주려 했던 건데. 그녀의 말은 흐느낌처럼 흩어졌어요. 조사관은 묵묵히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지우는 옆방에서 진술서를 쓰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펜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모든 건 내 책임입니다.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한마디는 담담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녁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며 방 안을 비췄습니다. 며칠 뒤 도연은 병원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 위로 구름이 걷히고 투명한 하늘이 드러났어요.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담담히 속삭였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군요. 바람이 불어와 코트 자락이 펄럭였고 머리칼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아래에서는 은주가 유모차를 밀며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미소 짓는 회장의 그림자가 함께 있었어요. 모든 상처는 아직 다 낫지 않았지만 그들은 분명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 더 이상 폭우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상은 다시 맑은 진실의 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날 은주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골목에서 작은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비의 정원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녀는 직접 커피를 내리며 아기 이제는 어린 준우의 웃음을 들었습니다. 커피 머신의 소리와 아이의 웃음소리가 섞여 공간에 따뜻한 리듬을 만들었어요. 창문에는 가볍게 떨어지는 빗방울이 맺혔고 유리 너머로 봄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은주는 손수건으로 테이블을 닦으며 한숨 대신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 세월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삶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위에는 흰색 컵에 꽂힌 카네이션 한 송이가 놓여 있었죠. 그 꽃은 회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아라. 그 말이 잔잔하게 떠올랐어요. 점심 무렵 카페 문이 열리며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커피 한 잔 부탁드립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강도연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검은 재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은주는 반가운 웃음을 지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오늘은 진하게요? 네. 오늘은 비가 오니까요. 그의 대답에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한 향의 원두를 꺼냈어요. 커피 향이 퍼지자 아이 준우가 의자에 앉아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연 아저씨 왔다. 도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학교 잘 다녀왔나? 응. 선생님이 내 그림 칭찬하셨어요. 그의 해맑은 대답에 도연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커피를 내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과거의 폭우가 남긴 상처가 이렇게 따뜻한 순간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내가 내 이름으로 숨쉬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도연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이름이 어울립니다. 박은주 씨.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시선 속엔 지난 세월의 고통이 아닌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느리게 떨어지고 아이의 웃음이 그 소리에 섞여 흘렀습니다. 커피 향이 가득한 공간에서 도연은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박 회장님이 생전에 남긴 마지막 서류입니다. 그의 손에서 봉투를 받아든 은주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봉투 안에는 회장의 유언장 일부와 함께 은주 신탁계좌 설립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한 보호장치래요. 도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은주는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젠 무섭지 않아요. 이제야 진짜로 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도연은 잔잔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향은 여전히 진하고 따뜻했어요.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준우야, 우리 오늘 할아버지 산소에 다녀올까?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좋아요, 엄마. 비가 와도 갈 수 있죠? 그 질문에 은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비는 언제나 우리 편이잖니.
그날 오후 카페 문 앞에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함께 비쳤습니다. 은주는 아이의 손을 잡고 도연은 우산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봄비는 부드럽게 내렸고 거리는 투명한 윤기로 빛났어요. 그들의 발자국이 젖은 길 위에 나란히 새겨졌습니다. 과거의 폭우가 그들을 분리했다면 이제 이 빗줄기는 그들을 이어주고 있었죠. 은주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도연은 조용히 그녀의 곁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멀어질수록 카페 안에는 커피 향과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 속에서 새로운 이름 박은주의 삶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어요. 몇 해가 흘러 카페비의 정원은 이제 동네의 작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커피 향과 피아노 선율이 섞인 그 공간에는 언제나 웃음이 흘렀어요. 벽 한켠에는 손글씨로 적힌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비가 내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그 글씨는 은주가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끝의 움직임엔 익숙함이 묻었고 얼굴엔 평온한 빛이 감돌았어요. 한때 폭우 속을 떠돌던 여인은 이제 자신만의 집을 가진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도망이 아니었고 온전한 오늘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준우는 노트에 그림을 그리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날도 카페 문이 열리며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가 오네요. 커피 향이 더 진해지겠어요. 도연이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조금 늙었지만 미소는 변하지 않았어요. 은주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처럼 연하게 내려드릴까요? 오늘은 진하게 부탁드립니다. 왠지 오래된 기억이 그리워서요. 그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한 원두를 꺼냈습니다. 커피 머신이 부드럽게 울렸고 그 소리에 비가 박자처럼 맞춰 내리고 있었어요. 창문 밖 세상은 회색이지만 그 안의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 앉아 아이의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우야, 오늘은 뭐 그렸니? 비요. 그런데 이건 그냥 비가 아니라 행복한 비예요. 그 말에 도연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행복한 비라 아주 좋은 이름이네. 은주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불안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커피 향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향은 따뜻했고 눈시울은 조금 뜨거웠어요. 비는 늘 날 살려줬어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후 도연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비는 점점 가늘어지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그 빛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 커피잔 위에 부드럽게 반사되었습니다. 이제 비가 그쳤네요. 도연의 말에 은주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또 올 거예요. 언제나처럼. 그녀는 창밖의 물방울을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비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잖아요. 그 말에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늘 비처럼 강했으니까요. 비가 완전히 멈췄을 때 카페 문 위의 풍경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햇살이 문 안으로 길게 스며들며 커피 향을 감싸 안았어요. 아이의 웃음소리, 커피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도연의 낮은 웃음이 어우러졌습니다. 은주는 두 손으로 커피잔을 감싸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곳엔 맑은 하늘과 한 줄기 무지개가 걸려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그리고 다시 시작이에요. 그 말과 함께 그녀의 눈가에 햇빛이 스쳤습니다.
카페 안에는 더 이상 슬픔의 냄새가 없었어요. 비의 정원엔 이제 평화와 따뜻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